자, 이어서 2021년도 주택관리관계법규 제2회 동행모의사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고한대로 1회에 비해서 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회는 이 시간 오늘 18일부로 40점 정도 맞으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 분이고 35점 정도 맞았으면 열심히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아주 공부 잘하신 분은 65점 정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70점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분들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주택법률상 사업계획에서 통합심의하고 통합심의 공동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손 봤나 하고 한번 문제를 낸 겁니다. 여기까지 신경 쓰셨나 해서. 여기까지 신경 쓸 정도면 굉장히 실력 있는 부분입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이 지문을 통해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워낙 어려운 거니까. 1번, 공동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한다. 읽으면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도 역시 통합심의 대상이다. 통합심의 대상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 도시교통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역시 통합심의 대상이다. 이제 언뜻 생각나겠죠? 통합심의 대상. 네 번째, 그러면 이 회의를 열려면, 통합심의 열려면 위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나겠죠? 며칠 전이냐면 7일 전입니다. 7일 전. 7일 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회의가 뭐 3일 전 듣고 2일 듣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건 7일 전입니다. 7일 전. 5일 전이 아닙니다. 그럼 5일 전에 가장 정통적인 게 뭘까요? 5일 전에 가장 정통적인 것은 임차인 대표의 회의 소집입니다. 임차인 대표의 회의 소집.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 5일 전에 알리거나 공고하게 되죠. 그건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 5일보다 임차인 대표의 5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항상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즉,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주택법 18조 3항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받아가지고,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 위원장 추천받은 중에서 호선, 자기네끼리 정합니다. 반면에 부위원장은, 다만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을 확률 20% 정도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자, 2번 갑시다. 이건 반드시 맞아줘야 됩니다. 약간 깊이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맞아줘야 된다. 이걸 틀리면 40점이 안 나옵니다. 40점이 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무엇과 연결될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는 원 세대수, 기본 세대수, 원래 세대수의 몇 %까지 가능할까요? 몇 %까지? 몇 %? 30%? 지금 30이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만, 좀 곤란한데 15%고 30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30은 리모델링 할 때 면적 증가하는 거. 세대당 면적 증가가 몇 %까지 가능하다? 30% 이하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30%라고 표현하지 않고 30%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금방 얘기해 주니까. 자, 제 얘기는 이제 100분의 30이냐, 30이냐, 30 맞긴 맞아요. 맞는데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려고. 자, 어쨌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 기본 세대수의 몇 %다? 15%까지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30%. 그 다음에 세대당
늘리는 거. 그건 얼마다? 30%인데 예외적으로 몇 퍼센트도 있다. 예외적으로. 옳지. 40%도 있습니다. 그 평수가 몇 점부터 이하 미만. 그거 주의합니다. 85점부터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이상일까요? 40% 미만. 85점부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보니까. 길을 많이 받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렇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일단은 리모델링 할 때 증축할 때는 세대당 몇 퍼센트까지?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세대수 증가에 있어서 세대수 늘리는 것은 몇 퍼센트 이하까지 늘릴 수 있다?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15% 이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뭐하고 연결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가장 전형적인 용어 정의입니다. 혹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집중 이렇게 해놓고 계획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식으로 그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수립하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는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일정 사항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기본을 몇 년 단위 수립한다? 10년 단위. 이런 거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죠. 10년 단위. 그러니까 이번 문제 꼭 아셔야 돼요. 다만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과밀 우려가 별로 없겠다 싶을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립해야 되겠지만 여기 세대수 증가형인데 워낙 여기가 좀 넓은 지역이야. 안 해도 되겠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다음 세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원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원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금방 이번에도 대도시장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여기 대도시는 인구 몇만 이상입니까? 50만 이상이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이때 원래 대도시가 아니시니까 안 해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에 따른 도시 감염이나 일시 집중력 우려돼서 도의사가 말이죠. 야, 도의사가 내가 보니까 너 해야 되겠어. 너 대도시 아니지? 그래도 너 해야 되겠어. 라고 도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시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인정하면? 도의사가. 네 번째, 재검토. 쉽죠. 쉽게 좋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3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몇 년마다죠? 5년마다죠. 5년마다. 이건 알고 있겠죠. 5년. 답은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40점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년마다입니다. 다섯 번째, 시장 등은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셨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리모델링 지원센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 갖다가 설치 운영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질문은 2번 질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셔야 돼요. 2번 질문은 버릴 게 없잖아요. 솔직히 싹 드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갑시다. 요거 이제 기출문제를 좀 재밌게 다시 변형시킨 겁니다.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겁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자, 주택법령상 단독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단독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이거 뭘까요? 공동택이다. 탈락. 공동 탈락됐고. 니은 다가구택. 단독택이죠? 다가구 단독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입니다. 다가구 합격.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택법상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죠? 그거부터 하셔야 되네. 일단은 적어놓고 갑시다. 주택법상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다? 3개다, 4개다? 몇 개? 3개죠? 3개 적어놓읍시다. 뭐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 개. 단독택, 좁은 의미의 단독택. 좁은 의미의 단독택.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뭐는 안 들어있다? 건축법과 비교해서. 공간은 안 들어있어, 공간. 공간은 건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동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이니까. 이 주택법상 공동택은 몇 개 가지가 있죠? 세 개.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건축법은 뭐는 아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아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뭐로 변신할까요?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뭐로 변신한다? 준주택으로 변신하죠? 준주택. 준주택. 근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정치 차리고 들으세요. 준주택이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8월 10일부로 2021년 8월 10일부로 8월이 얼마 안 됐어요. 시행되는 거 이거는 시험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행이니까. 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거기 준주택 나오죠. 거기 준주택 갖다가 임대택으로 임대할 수 있잖아요. 민간 임대에 있어서. 거기 준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민간 임대 주택에서 민간 임대로 쓸 수 있는 거 준주택 중에서 하나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갖다가 쓸 수 있다고 제일 앞에 나와요. 민간 임대 그 법에 제일 앞에 나와요. 그 책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오피스텔 제일 앞에. 오피스텔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준주택인데 요번에 뭐도 들어갔냐? 민간 임대를 쓰는 거. 여기 기숙사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들어있었지만 민간 임대는 안 들어갔거든요. 준주택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갔는데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무슨 기숙사냐면 주택이 아닌 걸 리모델링한 거예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아닌 걸 리모델링한 기숙사. 이것도 민간임대로 편입됐습니다. 이번에 8월 10일자입니다. 8월 10일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하고 그러니까 민간임대 주택법에서 준주택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기숙사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피스텔만 얘기했어요. 오피스텔만. 자, 그 다음 봅시다. 다가구 단독, 그 다음 아파트 공동이죠. 그 다음 다주택 단독. 그러면 기역, 리을이 되겠죠. 기역, 리을 일단 죄송합니다. 니은, 리을이죠. 니은, 죄송합니다. 아닌 거라고 그랬죠. 아닌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기역은 공동태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 공동태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을 다주택은 뭐예요? 단독택이죠. 오피스텔은 여기 건축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확실히 하세요.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로 쓰기 나와요. 주택이 아니라고. 주택은 이게 얘기한 게 주택이 이거는. 준주택은 주택 아니에요. 그렇다면 답은 니은 기억 아닌 거니까 기억, 디귿, 미음 세 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 다중주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심하게 안 했던 거니까 1, 2, 3월 달에 안 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중주택 요거 개정됐죠? 다중주택. 전에는 그 사이즈가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고 3계층 이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얼마로 변했냐?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변했습니다. 최근에. 다중주택이 330이 아니라 이제는 660제곱미터 이하고 3계층은 똑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중주택, 다가구, 필로티 얘기 좀 할게요.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이것도 작년에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필로티 나왔었잖아요. 이거 필로티 나왔었어요. 필로티.
주관식으로 나왔던가? 필로티 종류가 나왔을까 아마? 하고 뭐 쭉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 자, 필로티에서 좀 어렵게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하고 누구로 갈라지느냐? 필로티에서 아파트 연립하고 누가 갈라지냐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갈라져요. 왜 이걸 둘로 갈랐을까요? 왜 이걸 둘로 갈랐을까요? 그렇죠. 전부냐 일부냐. 여기는 반드시 필로티 할 때 전부를 해야 돼. 전부 해야만 층수를 빼줘요. 여기는 전부도 괜찮고 일부도 괜찮아요. 일부만 해도 어떻게 한다? 층수 빼줘요. 일부만 해도. 전부는 당연하고 층수 빼준다. 이게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부 할 때는 이거 나머지 뭐로 써야 되죠? 여기를 갖다가 주택을 쓰면 안 돼요. 주택 A 용도. 주택 A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중주택도 편입됐어요. 다중주택도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중주택도 일부든 전부든 최소한 일부만 해도 어떻게 한다? 층수에서 빼준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층수 빼준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누구처럼? 다 가구처럼. 여기 편입됐습니다. 어떤 것이? 다중주택이. 그 다중주택이 두 가지 변했어요.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변하고 두 번째 필요티 할 때 층수 빼준다는 게 개정됐다. 다중주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풀었고요. 그래서 3번도 그래도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해설도 자꾸 헷갈렸지만은 그래도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되겠죠. 이어서 4번 갑시다. 주택법상 토지 임대부 분양택에 관한 설명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건 뭐 유력한 문제가 되겠죠. 연달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재작년, 재재작년 연달아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유력하죠. 이런 거 빼놓으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좋은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은 40년이라고 하고 이때 토지 임대부 분양택 소유자 80%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하면 40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얼마가 이 계약갱신 청구해야 되죠? 80%가 아닙니다.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 주택법 할 때 80%를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 80%가 아닙니다. 75%. 75%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75%입니다. 1번 틀렸다. 75%. 그대로 지문이 다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75%입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자, 2번 왜 틀렸는가? 눈에 딱 보이죠?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설정된 겁니다? 지상권. 이건 아주 감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눈에 딱 들어야 됩니다. 지상권. 2번 틀렸고. 세 번째. 이제 임대료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얘기입니다. 올릴 때 몇 년이 지나기 전에 올릴 수 없다? 1년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2년. 2년이 지나기 전에 올릴 수가 없어요. 2년 지나기 전에는. 그래서 3번 더 틀렸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이거. 그대로 지문 외우세요. 2년이 지나기 전에 못 올려요. 네 번째. 토지 주택을 공부한 자는 합의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를 갖다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전환할 수 있어요. 임대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고, 중요하죠. 다섯 번째. 이거 법 적용 순서. 이법 다음에,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그 다음에 민법, 이런 순서로 합니다. 민법이 뒤를 밀려요. 그래서 집합권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답은 5번이면 안 돼. 아니, 근데 왜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써놨을까? 시험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있는 걸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이 법 적용에서는 일단 주택법 하고, 그다음부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순서로 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가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릅니다. 맞는 거. 이것도 틀린 거 다 설명했네요. 첫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으로 구성된다. 당연하죠. 분양가는 말이죠. 땅값하고 건물값이에요. 그래요. 근데 토지임대부는 뭐만 해당한다? 거기? 땅값만 해당한다? 거꾸로 됐죠? 뭐 값이죠? 건축비만 해당하죠. 택지비가 아니라 건축비만 해당하죠. 이거 살짝 돌린 거 제가 돌린 겁니다. 토지임대부는 뭡니까?
택지는 땅은 시행자 거고 건물만 자기 거 아닙니까? 건물값만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비만 낸 거예요, 건축비. 택지비가 아니라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두 가지 틀렸어요. 구체적인 것은 그때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라고 정합니다. 일부러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두 개나 틀리게 했습니다. 택지비가 아니라 건축비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최소한으로 토지 임대 분양 되게 의미를 알면은 괄호를 이용해 틀릴 때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건축비만 돈 냈을 거 아닙니까? 분양받을 때. 소위 반값으로. 1번 틀렸고, 틀린 이유는 택지비가 아니라 건축비고,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된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에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제 요청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정할까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도의사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시도의사 안 들어간다. 시도의사 안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하지 시도의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도의사도 들어가는 건 어딜까? 시도의사도 들어가는 건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의사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대상지역 나왔어요. 그거 알면 풀 수 있었어요.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정리했고, 그 다음 이 경우 이렇게 해제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내? 40일 내에 내부적으로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2번은 통째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맞고 답은 2번. 세 번째, 공공택 사업자인 사업체가 입자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등에 승인한다. 일반 시행자가, 일반 사업자가 승인받는 것이 공공택 사업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끼리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사업체가 복리설을 입자를 모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등에 승인받는다. 자, 요거 복리설. 일반 사업체가 말이죠. 보통은 승인받아요. 근데 복리설은 뭐 할까요? 복리설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예요. 거기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사업체가 승인받는 건 맞아요. 입자 모집할 때. 근데 복리설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그러므로 승인이 아니라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확실히 예민하게 아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장 등은 사업계획 승인청했다. 또는 도정법상 사업시행가 받았다. 또는 건축법상 건축을 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까요? 20일 되겠습니다.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20일. 그러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됐고. 그러면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원칙 누구다? 시장, 군수청장이고, 또 예외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같은 데 있죠. 한국토지통공사.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기관장하게 되죠. 직접 기관장에 설치 운영한다.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6번 가십시다. 이제 공동대 관리법. 공동대 관리법은 아무리 나와도 한계가 있어요.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골라보라. 그런 뜻이죠. 관리사무소장. 틀린 거 골라보라. 그런 뜻이죠. 1번. 입자대표에서 의결하는 공동체 운영, 유지,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계량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다. 하는 일이 그거죠. 월급 받고 뭐합니까? 그거죠. 맞고. 두 번째. 이거 쉽게 나왔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은 배치 내용하고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갖다가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자,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이 정도 맞아야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다만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뭐냐면 이 신고 접수물을 위탁해 놨어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신고 접수물을 누구한테 위탁해 놨냐? 주택관리사단체에다 위탁했다. 주택관리사단체에다 위탁했습니다. 주택관리사단체에다 위탁했습니다. 주택관리사단체 위탁했는데 그러면 접수를 갖다가 이 배치 내용과 집행에 사용할 제기를 며칠 내에 그럼 제출해야 되냐? 접수해야 되냐?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 그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참고로 15일 내 접수시킵니다. 15일 내 제출해야 된다. 위탁기간인 주택관리사단체 15일 그리고 변경도 15일. 변경도 혹시 15일 내 서류를 제출합니다.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디까지만 나왔다? 그냥 시장, 군수, 구시장한테 신고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2번 틀렸고. 세 번째, 손해배상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했다. 자, 주택관리 등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죠. 첫째,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근데 공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탁금은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주택관리 등이 해당 공동택의 관리사무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해서 할 수 없죠. 이건 그대로 해야 되겠죠. 시험지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3년은 못 찾아간다. 많이 나왔고. 네 번째, 주택관리 등은 소장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입주자들에게 재산 손해 빈 경우는 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든 과실이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고의, 어떤 시험 문제는 또 고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고의, 과실 다 책임집니다. 맞고. 다섯 번째, 관리사무장은 소장 배치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받을까요? 3개월입니다. 전에는 1년이었죠? 1년이 3개월로 변했습니다. 3개월 이내 위탁받은 기간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그러면 이 교육은 두 가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또 윤리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말이죠. 주의할 것은 원래 명의는 누굴까요? 이 교육의 명의인 누가 교육시키도록 했다?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가 여기 교육 스타기간, 암탉이 아니라 수탁기간에다가 맡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도의사가 원래 명의인이고 교육 스타기간을 맡긴 거예요. 3개월 받는데 또 하나 교육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또 하나 교육받아야 돼요. 여기서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도 역시 3개월 받죠.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그 업자는 어느 날부터 여긴 배치된 날이고 그분은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에 받아야 된다. 등록하는 날부터 3개월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하고 관련돼서 4번하고 3번 관련해서 이건 넘어갈 수 없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얘기했지만은 이 금액, 돈. 500세대 미만 몇 천만 원?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나와버렸잖아요. 작년에 저절로 외워져야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 저절로 알고 있어야 돼요.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실무도 나오니까. 또 객관식 나오니까. 작년에 아마 주관식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7번 갑시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입니다. 잘못된 것은 의무관리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넣었습니다. 의무관리는 앞으로도 몇 문제 더 볼 거예요. 의무관리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두들깁니다. 의무관리 작년에 안 넣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 원래 의무관리는 뭡니까? 원래는 의무관리가 아니었는데 의무관리 전환할 수가 있죠. 자,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동의받아서 전환할까요?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동의받아서 그것부터 아셔야 되겠네.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동의받아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은 다음에 전환할 수가 있죠. 이 전환식은 누가 하게 될까요? 이 전환식은 누가 하게 된다?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전환식은 관리인이 하게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건 기본을 알고 해야 돼요. 기본을 해놓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의무 관리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장 구수청에게 전환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관리인이 안 했네.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인이 안 하면은 입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의 연소해서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대로 지금 다 외워야 되겠네요.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두 번째, 의무관리 전환에서 입자 등은 관리계약의 재정 신고와 수립 날부터 3개월 내, 관리계약 재정 신고와 수립 날부터 3개월 내 입대 구성합니다. 자, 재정 신고는 누가 있을까요? 관리계약 재정 신고.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재정 신고합니다. 수리되면 3개월 내 입대를 만들어야 돼요. 재정 신고도 역시 관리인이 했습니다. 관리계약 재정 신고. 여기는 관리인입니다. 근데 보통은 재정 신고 누가 할까요? 보통 아파트는 사업체가 하게 됩니다. 다음, 옆에, 그 다음에 법 19조에 따른 입대의 구성지가 수립됐다. 입대가 구성지가 수립됐으면 몇 개월 내 또 관리 방법 결정합니까? 3개월 내 관리 방법 결정합니다. 뭐라고? 야, 위탁 관리할까? 자치 관리할까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근데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했어요. 3번입니다.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됐다. 그때는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몇 개월 내 업자를 선정한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내 업자 선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치 관리를 했다. 그때는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몇 개월 내 자치 관리로 구성해야 될까요? 거기도 6개월. 둘 다 6개월입니다. 둘 다 6개월입니다. 자치관리도 6개월, 주택관리도 6개월입니다. 위탁관리, 자치관리 다 6개월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 입자 등은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공동택을 제외할 수 있어요.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안 할래. 하다가 안 할래 하고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되돌릴 당시에는 관리인이 있을까요? 입대의 회장이 있을까요? 되돌릴 당시는. 했다가 안 하는데. 입대 회장 있죠. 이미 입대 만들었잖아요. 했으니까. 관리는 이미 갖고, 날라갔고. 입대 회장이 나 안 하려고 신고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거기 시장, 본수장한테 제외 신고 안 한다고 신고합니다. 입대 회장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입니다. 5번. 위 신고는 제외 신고. 전환 신고하는 자. 위 일에 따라서 전환 신고하는 자. 전환 신고네. 관리인이 전환 신고하죠? 이때 입자 등 동의 받아가지고 전환 신고 동의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입자 등 동의 3분의 2상 동의 받았어요. 그 얘기요. 동의 받은 다음에 몇 개월 내 신고하느냐 보니까 몇 개월이 아니죠? 30일입니다. 좀 어려워요. 일부러 비슷한 뉘앙스로 3개월 넣었어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30일 내 시장, 군수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 지문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거. 3개월, 6개월 막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대상이 시사성 있고, 아직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봅시다. 이어서 8번하고 쉬겠습니다. 8번.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시 업무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보고 있죠. 자,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 주진 않았어요. 500세대예요. 곧 설명하겠지만 왜 500세대가 나왔는가 설명하겠지만 500세대인 공동택 관리처는 원칙적으로 입대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면 관리비 등의 징수 등에 대해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를 보면 즉 외부 감사 회계 받으라. 외부 감사 회계 감사 받는다. 500세대 이상일 때는 입대가 요구하면은 외부 감사를 받으라 그 뜻입니다. 그죠? 논지는 그거죠. 500세대인 공동택은 입대가 요구하면은 외부 회계감사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틀린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번. 1번은 맞는 척으로 틀렸어요. 첫째, 일단 기준이 얼마냐?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일 때는 500세대 들어가죠. 300세대 이상일 때는 500세대 들어가죠. 두 번째, 이때는 원칙적으로 아무 소리 안 해도 받아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300세대 이상일 때는 말이죠. 굳이 요구할 필요 없이 당연히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300세대 미만일 때는 그때는
입자 등 10분의 이상의 연설에서 요구할 때 또는 입대기가 요구할 때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입대기가 요구할 때도 받아야 되고 또는 10분의 이상의 연설 요구할 때 회계연서 받습니다. 이때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500세대는 아니죠. 300세대 이상이니까.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회계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틀린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됐고. 300세대 미만일 때 요구합니다. 이상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요거는 알죠? 결산. 회계연서 종료 2개월 내에 입대에 지출한다. 맞죠? 2개월. 이거 꼭 외우셔야 되죠. 아주 중요한 거죠. 2개월 이내에 이거 결산. 예산은 전 1개월이죠. 전 1개월이죠. 이건 후 2개월이고. 세 번째, 공동대회 관리처는 입자 등의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자는 정보를 갖다가 열람이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응해된다. 이건 당연한 규정이죠. 설마 이걸 틀렸다고 하진 않겠죠. 네 번째, 이때 다만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재 지장이 있다. 이때는 그 정보는 빼놓고 응해야 되죠. 안 해도 괜찮죠. 알고. 다섯 번째, 계약 체결. 몇 개월 내야죠? 1개월 내에. 이거세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3개월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번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제2강에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을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많이 실력이 늘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부는 또 해놔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